네,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비대면 탄소 중립 교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네, 요즘 오늘부터 대전도 코로나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많이들 좀 긴장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그리고 이 스튜디오에서 그래도 방역 관리 철저히 하면서 하고 계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들 좀 코로나와 더위 좀 조심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탄소 중립 비대면 교실 같이 즐겁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탄소광물화 사업단의 안지한 단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자원순환의 다양한 사례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오늘까지 좀 3주간에 걸쳐서 자원순환 사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이런 좀 자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들 좀 고민하셨던 것들 강의 들으시면서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안지환 단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짧게 인사해 주시고 강의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정부출연연구소에 있고요. 탄소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자원시키려고 하는 그 부분으로 탄소 광물화 사업단 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탄소 중립을 위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에 대해서 우리 이제 대선시 같은 도시형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거 하고 다들 플라스틱하고 순환 경제하고 또 새로운 신산업하고 다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오늘의 결론은 결국 그게 하나다라는 결론을 먼저 얘기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50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화두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글로벌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에 대한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고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탄소 중립에 대한 새로운 경제 부분에 대해서 질서를 조금 확립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세계적인 화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탄소 국경세라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탄소 중립에 대해서 같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조금 내년 정도가 되면 또 플라스틱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탄소 국경세하고 플라스틱세가 결국 하나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그 부분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각각 보고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이 결국 하나에 대한 부분이고 그걸 극복하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제 국내 여건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한 5가지로 나눴습니다. 수송 분야, 에너지 분야, 기후 기술, 과학 기술, 그다음에 순환 경제, 산업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수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핫한 부분으로만 얘기가 되고 있고 사실 순환 경제나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부분들과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하고 과학기술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다 다른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소 중립은 궁극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을 하고 이 부분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탄소가 제로가 되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뜨거워진 이유가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부분으로 복귀를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굉장히 뜨거워져 있는데 실질은 정치와 정책은 다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미 트럼프가 이런 기후변화, 우리 파리 협정에 대해서 부정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많은 보스턴 가에서는 탄소 부분에 대한 크레딧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붐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저희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과 저희가 가장 뜨거운 부분들은 탄소 국경세 도입을 하겠다라는 거가 바로 몇 년 후인 2025년, 2023년 이 정도가 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미래 2050년 또 그다음에 2070년이 아니라 바로 탄소 국경세가 제도화가 되는 2, 3년 있다가 우리가 굉장히 핫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게 이제 저희의 문제점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폐플라스틱 같은 거 부분들을 보면 어떻게든 그 부분을 환경을 오염시켜 주니 그 네거티브한 그런 물질들을 재활용을 유도를 하는 그 부분이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쓰레기 안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가 되는 게 플라스틱하고 종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종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나무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그 나무를 키우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나무로 만드는 거가 결국 종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종이는 생활 쓰레기하고 금방 우리가 버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재활용을 해야 되는 포지티브한 아주 긍정적인 물질이라고 하고 이 부분들은 굉장히 이니셔티브나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폐플라스틱은 이런 부분에 환경 오염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거꾸로 재활용을 유도를 하면 다시 또 환경 오염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안 들겠죠. 이런 부분이 다 녹아서 2050년까지 탄소를 제로로 만든 그런 사회들을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탄소 중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탄소 국경세라는 거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보면 어떤 거냐면 탄소 국경세를 우리가 탄소에 관련해서 선진국인 유럽은 전 세계 부분에서 제일 리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세금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구는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임승차한다라고 하니 후 관세를 매기자라고 해서 탄소 국경세를 우리가 도입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탄소 국경세의 내용 중에 뭐냐면 지구가 하나인데 거꾸로 유럽에서만 이렇게 잘하면 되느냐라는 논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개도국에다가 이거 너무 탄소 그 세금이 너무 비싸니 내가 개도국에 가서 임금도 싸고 공장도 쉽게 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득을 다 많이 본 다음에 다시 유럽에다 판매를 하는 구조가 된 것들을 인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 이 부분을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채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중국이 많이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거를 차지하고 있으니 후관세를 하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제 중국은 실질적으로 많은 준비들을 했고 이 부분에 우리가 철강이나 그다음에 시멘트 또 그다음에 석유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우리 중간에 있는 한국이 이 탄소 국경세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후폭풍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저희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탄소 국경세는 후관세 부분으로 뭔가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2023년 얼마 안 남았죠. 2025년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핫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자료를 보시면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제가 써놨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그러면 새롭게 이런 유럽은 이런 그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젖은 손수건이 아니라 마른 손수건일 텐데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게 많겠지만 유럽은 왜 또 지금 더 많은 부분을 노력한다고 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디지털화하고 제품을 우리가 재활용을 하는 부분에 효율을 조금 더 향상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다 도모해서 우리한테도 희망이 있는 거죠. IT 부분은 그래도 한국이 강한 부분이라 일단 유럽과 거의 동등하게 이 부분을 갈 수 있다라는 그 디지털 기반하고 또 디자인 기반, 그다음에 우리는 하나도 시행을 하지 않은 지자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순환경제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겠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대전시 같은 데서는 바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사례들을 아주 우리가 쉽게 근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케아 같은 그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케아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폐기물들을 가지고 원료를 해서
재활용을 해서 재생산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굉장히 싼 거죠. 싼 부분들은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조립하는 그런 액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굉장히 낮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활용 제품을 하지만 모든 구매력들을 우리가 향상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들어간다라는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들을 어떻게든 부산물들을 다시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신제품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과학기술이 들어가서 이 부분들을 환경적으로 안전한 제품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패러다임이 유럽에는 이런 신사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탄소 부분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전에서 하면서 저쪽 밑에 여수에서 산업을 연관해서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지자체, 그다음에 시티나 다운타운, 또 조그만 부분의 어떤 마을, 뭐 이런 단위 부분에 대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탄소 중립의 중요한 부분으로 가치가 돼 있어서 이미 우리가 think globally, 근데 실제로 act locally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생각은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왜냐하면 지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천하는 것 부분들은 바로 내 집, 내 마을, 그 다음에 내 학교, 내 가정에서부터 한다라는 부분들이 실제로 탄소 중립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분이라는 부분들을 다 지자체에서 우리가 대기업들이 기존에 우리가 가장 큰 기업, 이제 새로운 산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순환 경제라는 것은 그 지자체의 큰 산업을 모토로 해서 우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분을 상생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이 이런 브리지를 하는 거에 가장 큰 역할이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으로 보시다 보면 실제로 이런 파리 협정에 대한 이해를 이미 2015년, 16년에 시작했던 파리 협정에 대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행하는 거가 올해서부터 이제 실현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왜 197개국 이상이 되는 그 국가가 합의를 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나는 우린 전기도 우리가 만들지 않고 발전소도 없고 바나나 먹고 맨발로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걸 합의를 해야 될까라는 거에 아까 바로 얘기했던 지구는 하나고 우리가 오염되게 되면 결국은 기후의 온도가 6도 정도가 우리 아무 부분을 노력하지 않게 되면 결국 우리는 지구 전체에서 살고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사에서는 화성이나 다른 지구들을 찾는 그런 부분들도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속 가능한 그 개발 중에 제 1번이 퍼버티입니다. 뭐냐면 빈곤인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빈곤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쓰레기도 우리가 물물교환처럼 우리가 맨발 벗고 돌아다니는 그런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빈곤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자체에 가서 어떤 부분들을 좀 새롭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그런 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뭔가를 그들한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사회에 디지털화가 필요한 거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근본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의 큰 부분의 이제 철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카본 머니라는 그다음에 카본 밸류 시스템이라는 그런 그 부분들을 저희가 올림픽에서 주창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CO2를 이렇게 폐기물 순환 경제에 실천하는 부분으로 종이를 우리 파지티브한 부분의 종이는 엄청나게 중요한 물질이죠. 그러니까 필수로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CO2를 줄이기 위해서 거꾸로 나무를 심는 것처럼 그 나무를 가지고 만드는 종이는 어떻게든 재활용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미국을 가보거나 유럽을 가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하얀 종이를 쓰는 나라는 사실은 저희 나라밖에 없습니다. 거의 미국에 우리가 서점을 들어가 보면 거의 누런
그 부분들의 책들을 거의 대부분 볼 수가 있죠. 이걸 보면 이미 사회는, 이미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그 폐지를 가지고 100만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이미 이제 마른 손수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수준에서 미국을 보거나 유럽을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미 40년이나 50년 정도를 이미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수소밖에 보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시 순환 경제에 대한 이런 그 부분들이 굉장히 떨어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폐기물들을 수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우리가 3조에서 5조 정도까지 우리가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나, 이제 우리가 중국 부분에서 이런 그 부분들을 플라스틱이나 종이나 이런 부분을 수출을 했었던 부분들이 결국 차단이 되면서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컨테이너나 이런 필리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들을 이제 제도적으로 지자체가 선도해서, 우리 지자체는 이걸 쓰레기를 모으면 이 모으는 부분들을 환급해주는 그 시스템들을 주민들 아니면 우리가 활성단체 부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선도하는 그 부분들이 이미 유럽이나 이런 부분은 다 이미 끝난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빈 부분들을 시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들어가져 있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으로 실제로 지자체 역할은 가장 큽니다. 왜냐? 인프라 부분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 인프라가 폐기물을 가지고 우리가 자원화를 하는 거는 일확천금을 꿈꿀 수 있는 그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과학기술도 계속 서포트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버퍼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지자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잘된 케이스를 보는 거가 바로 에코타운입니다. 그래서 에코타운의 실질적인 부분들은 중앙정부하고 그 지방정부가 100% 정도의 거의 99% 이상의 지원을 해주고, 그 안에서 이제 민간 기업이나 그다음에 다른 그 기업들을 유도하는, 그다음에 과학기술을 다 만들었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100억 정도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인 우리가 시민들한테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액션 플랜하는 것을 똑같이 50%의 소프트웨어에 많은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이나 인력 양성, 시민교육 이런 부분을 과학기술과 같이 도모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똑같이 우리가 공장을 짓는 것만큼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사례가 이미 이제 일본에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사례가 벤치마킹으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서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생산 활동을 하면 이제 동맥과 정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동맥은 있는데, 그 다음에 더러운 피를 다시 우리가 정화해주는 그 시스템이 바로 정맥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산업으로 보면 생산만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맥산업이다라고 이렇게 유럽에서는 칭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생산만 하고 쓰레기는 누가 치우는지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이것 또한 다시 정맥산업으로 어마어마한 신산업이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탄소 부분의 중립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쓰레기 부분들을 중단하는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2018년 중국에서 쓰레기 수입 중단 조치가 되자마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플라스틱 차이나 그 영화 한 편이 실제로 저도 봤지만, 그 쓰레기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시민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정적인 그 부분으로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어떤 그 국가의 결정이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거꾸로 한다면, 제가 그 1리터짜리 아니면 500리터짜리 우리가 물을 마신 거에 페트병은 더 이상의 폐기물이 오염되지는 않았죠. 이걸 잘만 수거를 한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액션이 있는 거죠. 뚜껑은 뚜껑대로 뭐 다른 이물질을 다 한다는 건 저의 실천에 대한 보상이 있는 거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 모은 것들을 잘 해서 마지막으로는 합쳐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런 기후변화 탄소 제로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우리의 실천을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3년에 제가 시민 교육들을 한 이유는 이렇게 폐지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물질인데, 예를 들면 폐지 할머니가 어느 고물상에 갔을 때는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부분을 받고 어떤 데는 8만 원 정도. 이제 이거를 우리가 평준화를 시켜서 스탠다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고물상들이 카본 샵으로 굉장히 디지털화해서 굉장히 팬시한 새로운 마켓으로 가야 되는 그 부분이 이제 새로운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폐지 할머니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우리가 그 부분들의 일자리를,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가 지금 취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대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봉사하는 부분들하고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 중에 가장 힘 있는 계층이 아줌마 부대라서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탄소 포럼에서 저희가 카본맘 콘서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씩 저희가 아줌마들한테 강의를 했는데 제일 호응이 높은 게 카본맘 콘서트였습니다. 우리는 그 가장 중요한 게 초등학교 교육에 옛날에 참 잘했어요라는 거 부분, 그 다음에 지금은 또 봉사활동 이런 거 있는데 이미 유럽에서는 학교하고 함께 다 같이 그 뭔가 실천하는 그런 부분들을 나무가꾸기 이런 부분을 초등학교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을 엄마랑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의 실천 부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이나 종이나 이런 부분들을 초등학교랑 같이 하는데 이 중심에 카본맘으로 우리 엄마들하고 같이 패밀리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교육으로 들어가는 거가 가장 미퍼스트 운동으로 전 세계의 부분을 우리가 확산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과학기술을 가지고 원래는 과학기술이 세계적인 부분들의 그 부분을 도모하는 부분이었다가 처음으로 이번 정부에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참여 그 과제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지역 현안 부분들로 이제 들어가져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과학기술 가지고 실천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 본질을 보시면 실제로 많은 그 어려운 영어로 되어져 있지만 본질은 뭐냐면 물과 우리가 천연 광물들을 차세대의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살 수 있는 지구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왜 우리가 폐기물을 가지고 우리가 쓰냐 하면 이 부산물들을 돈이 더 많이 들더라도 이 부분을 노력해서 우리는 그 부분을 쓰고 천연 자원이 굉장히 싸더라도 그 부분을 아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차세대에 주자라는 부분들이 들어가져 있다라는 게 이제 파리 협정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실제로 기후변화 부분에 이렇게 화장실 부분이 이제 우리가 몇 프로밖에 안 되는 물이 드링킹 워터는 얼마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물을 보존하는 그 속도가 오염하는 속도보다 더 빠른 거죠. 그러니 보존을 시키려면 돈을 더 많이 들여야 되고 과학기술로 해야 되는데 그 본질이 화장실이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파리 협정 바로 옆에 그 토일렛 어워드를 빌 게이츠가 하고 있는 거를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보시면 기후변화와 climate change and water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터는 우리가 잘 안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오폐수, 질병 문제의 가장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실제로 지금 굉장히 많은 우리 코로나 이슈가 끝나더라도 또 다른 질병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다 하나씩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속 가능한 개발 부분을 다 얘기할 수는 없으나 오늘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순환경제 이 부분이 하나의 돈이 될 수도 있고 실천할 수도 있고 그 중앙에 우리가 교육과 조그만 이제 우리 카본맘 같은 실천할 수 있는 조그만 부분을 가지고 해보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그 본질 중에 기저귀가 굉장히 핫 이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나라만 해도 어린이집을 지금 계속 증가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린이집에 가서 실태 조사를 해보면 애들이 막 찡얼찡얼찡얼 하는 거는 기저귀의 오줌, 이렇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뭐냐면 기저귀를 빨리 갈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변을 놓은 그 기저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 이 비싼 기저귀들이 폐기가 되는 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한 명을 우리가 30개월 정도를 기저귀를 활용하는데 한 아기가 한 5천 개 정도 기저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도 비용이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재활용도 해야 되고 굉장히 큰 이슈인데 사실 이 부분이 크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매립하고 소각하고 이런 건데 이 부분을 다시 잘 재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만큼 우리 사회가 하나가 더 높아진 게 요양원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을 보면 기저귀 부분들이 이제 아기는 우리가 주먹만한 기저귀를 쓸 수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할머니가 됐어요. 그러면 10배 정도의 큰 기저귀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양과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진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하고 같이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플라스틱만 잠깐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폐플라스틱 부분들에 대해서는 쉽게 알고 있지만 해양 플라스틱 부분이 우리가 생활 쓰레기하고 무슨 관계 있을까? 그건 다른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생활 쓰레기에서 나오는 모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양에서 나오는 그 플라스틱 부분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활 쓰레기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의 오염 부분으로 가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도시에서 되어 있는 부분들이 하수나 폐수를 통해서 결국은 해양으로 가게 있다.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한데 노란 부분들이 바로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오염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해양 쓰레기 가지고 됐겠지라고 생각하나 바로 내가 버린 페트병 가지고도 됐다. 라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플라스틱 오염하고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하는데 바로 페트병들이 저렇게 노출돼서 태평양에서 우리가 해양 우리가 자외선 부분하고 하게 되면 메탄가스가 발생되는데 그건 이산화탄소보다 21배 기후변화 오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 아까 노란 이렇게 부분들이 돼 있는 만큼 이미 플라스틱은 오염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빨리 그 부분을 재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런 썩지 않는 플라스틱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이 그림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글로벌하게 굉장히 굉장히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게 위험성이 크다라는 건데 보시면 가운데 있는 부분이 페트병 하나예요. 페트병 하나인데 그 다음 부분으로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페트병 하나에 물고기 셋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면 2050년을 보면 이제 페트병이 다고 그 다음에 물고기는 하나죠. 그러니까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페트병 거의 대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고기는 거기 없다라는 이 부분의 그림이 실제로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 플라스틱 부분을 어떻게든 재활용해야 되는 건 그거는 사회적인 우리의 의무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지구에서 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부분의 큰 부분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학 가능한 부분들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크래들 투 크래들 디자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요람에서 다시 우리가 플라스틱을 만들었어요. 석유에서 플라스틱을 만들었는데 다시 요람이 시작한다는 건 이런 거를 가지고 과학기술로 다시 플라스틱을 모아서 다시 요람으로 만들어서 이제 재활용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명과학처럼 그다음에 로봇처럼 IT처럼 이노베이션한 테크놀로지가 과학기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는 비저빌리티라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진 않지만 강아지와 함께 살면서 이제 기저귀와 비슷한 문제, 배변 패드 이거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들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이게 단지 플라스틱이 아니라 좀 생활 전반에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오늘도 지구를 위한 소중한 발걸음을 해주신 패널 두 분 계신데 혹시 어떠셨나요? 강의 들으시고선 네, 소감을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초반에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지자체의 역할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전은 지금 그러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조금 공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출연연구소가 있고 대덕 특구가 있는 굉장히 그 미국으로 따지자면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제 그 마른 손수건 같은 그런 유럽도 지금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들을 디지털화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대전시 대덕 특구 그다음에 출연연구소들을 잘해서 이 자원순환 부분의 그 플라스틱이나 이런 모델을 갖고 IT로 연결하는 것들에 대한 혁신적인 모델을 저희가 제안하고 그다음에 실천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탄소중립위원회를 발효를 했지만 실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제안들을 하고 할 수 있는 포텐셜은 제일 높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면 카이스트 같은 그런 그 세계적인 그런 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우수한 인력이 있는데 다들 판교로 가고 분당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인력들을 유출하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제도적으로 잘 그 창업이나 스타트업 그다음에 탄소 중립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룸으로 이제 조금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글로벌한 의제를 아젠다를 로컬화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사실 이게 좀 지자체에서 더 강하게 고민을 하고 생각해야 될 철학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아직은 잘 안 되고 있지만 대전이 사실 좋은 이유는 행정과 시민과 그리고 플러스 대전에 갖고 있는 정말 소중한 자원은 대덕 특구 연구자들이 과학자들이 있다는 거여서 이걸 좀 연결해서 사실 대덕 특구만이 아니면 시민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사실 이걸 연결하려는 좀 채널을 갖고 하면은 좀 더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도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저 강의 중에 궁금한 게 있는데 카본마 컨설팅을 아까 잠깐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볼 때는 예전에 어려웠을 때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금들을 또 모았었던 그런 힘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저만 해도 10년 전에 있었던 쾌쾌한 물건들을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쓰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에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뭔가 그 룸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집안에 있는 모든 부분에 청소를 한다는 의미죠. 이제 이 모든 청소 부분이 그대로 자발적인 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이걸 신산업으로 만들게 되면 목재는 목재 가구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하나만 하면 이제 집에서 우리가 새로운 가구를 사기 위해서 폐기되는 그 부분들의 목재 가구를 버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동사무소에 딱지를 다 해서 돈 주고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수거하는 것도 일자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다 모이면 목재는 크지만 그 재사용할 수 있는 사람 조금만 수선해서 줄 수도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수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선이라는 그 부분들이 유럽의 새로운 잡으로 형성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컴퓨터 부분들의 단계 부분이 있는데 컴퓨터 부분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고난이도를 써야 되는 컴퓨터도 있고 프린터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거도 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출연연구소 같은 데에서 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그걸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쓴 것들을 다 모으면 수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수선하는 것을 새로운 산업으로 보고 있는 게 유럽의 탄소 중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벤처 기업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잡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움직여서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인프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시키는 거를 지자체가 굉장히 그 이니셔티브로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돈이 되려면 과학기술까지 도모가 돼서 새로운 제품으로 팬시하게 이제 나와야 되니, 우리 대전시는 어마어마한 그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선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대전시에서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포텐셜과 플러스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제가 또 저도 궁금한 게 카본맘에 좀 이게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 엄마들이 움직이면은 정말 잘 되더라고요. 네. 저도 마을에서 동네에서 작은 모임을 해도 1인 가구나 뭐 다른 대상으로 모임을 하는 것보다 엄마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가장 반응이 좋았는데, 카본맘 사례도 사실은 그런 시너지를 가장 좀 효과적으로 빨리 좀 성취감을 느끼면서 낼 수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좀 카본맘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나 좀 이걸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좀 일단 가장 중요한 층이 이걸 활성화해야 돼야 되니까 첫 번째는 초등학교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와 시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지금 뭐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봉사활동을 이런 탄소 중립의 실천 부분을 우리가 이행하는 걸 가족 단위로 하는 거죠. 저희가 어렸을 때도 신문지를 모아주는 거 부분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엄마도 다 같이 제가 신문지를 모을 때는 집안이 들썩들썩해서 신문지를 다 모아서 우리 나무에 다 해가지고 참 잘했어요. 이걸 모았던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거와 같은 다른 부분이 이제 됐죠. 그래서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아니면 폐지면 폐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실천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브리지를 좀 많이 만들어서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의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중앙에 있는 부분이 엄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왜 엄마가 만들었던 맛을 기억하냐 하면,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이 맛과 그다음에 그때의 교육이 평생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환경 교육을 가정 교육을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해야 되겠어요? 어린이집서부터도 해야 되고, 사실은 가정의 유아 프로그램들도 해야 되지만, 이제 실천을 제일 먼저 액티브하게 할 수 있는 건 교육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랑 효율적으로 저희가 시범을 먼저 하게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한 제가 카본맘 콘서트를 했을 때 엄마들 부대들이 열광적이었다. 그리고 교육 부분이 이렇게 혁신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일대 아줌마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을 다 키우셔가지고 할 일이 없으세요.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우리 대전시랑 우리 강남구 뭐 이런 데랑 서초구 이런 데랑 결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할 일들이 없으신 아줌마들 부대들이 실제로 이런 재활용 부분, 뭔가를 할 수 있는 재교육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실천하는 부분들을, 서울시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를 전체를 볼 때 생활쓰레기의 양이 50% 정도 이상이 나오는 데가 서울시예요. 그러니까 대전시가 우리가 선도는 하나 서울시를 어떻게든 움직여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실천을 하게 되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대전시는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싱크탱크로 이 부분을 선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이 사실 여러 자원이 연결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싱크탱크로서의 가능성 충분히 갖고 있는 것 같고, 좀 다른 지자체, 특히 서울
도시가 사실 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쓰레기를 생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잡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카본맘은 구체적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정말 대전에서도 한번 프로토타입으로라도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이제 저보다 한 40,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어린 시절에 그 애향단이라는 활동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저도 되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애향단 활동을 했고 일요일 아침마다 동네 그 마을회관 앞에 어린이들이 초등학생들 그 동네 사는 초등학생들이 다 모여서 쓰레기를 줍고 플라스틱별로, 캔별로, 유리병별로, 종이별로 다 분리해갖고 학교에 갖고 가는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옛날에는 착한 어린이여야 되기 때문에 했던 활동인데 이게 도덕성이나 착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 활동이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우리가 버리는 바다의 쓰레기 내가 버리지 않았는데가 아니라 무심코 우리가 이 도시 안에서 버렸던 페트병이 바다에 흘러가서 많은 물고기들이 먹게 되고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오늘 강의도 들었지만 그 앞서서 한 몇 주 전에 강의를 들었을 때 좀 인상 깊었던 것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려면 물건의 내구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 그때 너무 와닿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 그게 결국 내구성이 조금 우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동차를 보면 옛날에 그 자동차 수선하는 데가 요즘에는 우리가 대기업들 수선하는 데 말고 자동차 공업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소멸해 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전제품이 많은데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곳이 그리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제 버리는 게 더 싼 거예요. 수선하는 것보다. 이제 어느 정도 그 연도가 지나면. 근데 이제 유럽은 그런 부분들을 탄소 중립 그 부분에 새롭게 모든 제품의 내구 연성을 높이는 부분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토너 하나를 사더라도 토너 부분들을 그냥 쓰고 나면 그 통은 다시 이제 모으기는 하지만 그거를 보면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내구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무조건 필수로 다 재활용해야 되겠죠.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의 내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선정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그 도모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인 저희로서는 사실 많은 광고에 현혹되는데 특히 이제 휴대폰. 이게 2년만 쓰라고 만든 건가 싶을 정도로 2년 정도 쓰면 고장나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진실일까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수많은 광고에 현혹돼서 우리가 이제 많은 제품들을 바꾸긴 하는데 제도적으로 내구성 있게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의 또 인식, 과연 우리의 진실된 선택이었을까도 소비자들로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케아가 사실 이제 한국에서 많은 인기를 끄는 가구 브랜드인데 사실 한국에서는 싸고 괜찮은 가구 디자인을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싼데 디자인이 너무 괜찮아. 우리가 좀 조립만 하면은 얼마든지 쓸 수 있어. 이게 부각이 돼서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자원을 재활용해서 자원순환을 시켜서 만든 모델이라는 거를 사실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진 않은 것 같거든요. 또 홈페이지도 좀 내용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일단은 이케아 같은 경우에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 게 이제 유럽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 사례가 이케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바는 결국 구매력이라는 거죠. 아무리 재활용을 우리가 강요를 해도 그 내가 구매할 때 이쁘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쓸 때
남한테는 그렇게 권장을 할 수는 있지만 내가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뭐 님비 현상하고 똑같은 거죠. 내 가든에 폐콘크리트를 써서 골재를 쓸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많은 디자인과 안전성을 고려해서 브랜드화를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이제 이 노력이 들어가서 그 회사의 브랜드가 나와져 있는 건데 그 앞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인식을 해야 되는 건 재활용이라는 거는 폐기물이라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져 있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건 서비스 부분이지만 폐기물이나 이런 부산물 모든 부분들을 다시 탄생시킬 수 있는 매직 같은 그런 마술 같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제품의 디자인을 업히게 되면 우리가 구매력의 향상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력이 안 된 그 폐기물들을 어거지로 산다는 거는 그거는 일회성밖에 또 다시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또 다른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이케아 제품은 엄마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싸고 또 어마어마하게 이쁘기도 하고 집에 갖다 놓으면 이제 이런 부분들의 구매력이라는 그 부분을 가장 디자인으로 조금 혁신적인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겠죠. 사실 아무리 가치가 좋아도 소비하고 싶지 않은 디자인이 별로거나 품질이 별로면 사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가치를 지향하는 브랜드들이 그 품질 퀄리티라든가 그 디자인적으로 좀 더 이제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그게 이케아나 또 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라이탁 같은 모델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지금 댓글로 의견들이 있는데 카본맘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 엄마들은 사실 이런 이슈가 있으면 잘 움직여진다. 근데 카본 데디 양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아빠들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본 데디를 양성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물건의 내구성이 중요하다는 거에서 너무 강하게 동의하신다고 해서 싸다고 해서 뭐 중국산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빨리 고장나는 것들을 싸다고 해서 소비할 것이 아니라 정말 괜찮은 물건을 소비해야 되지 않을까. 꼭 필요하다면 사실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라고 누가 그러던데 싸고 좋은 물건을 지금 선택했을 때 사실은 정말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지금 이 기후위기라는 걸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금 별 걱정 없이 쓰고 있는 천연 광물이라든가 천연 자원들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래 세대에게 다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는 싸고 좋은 물건보다는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소비를 꼭 필요한 물건으로 하고 있는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파타고니아 우리 옷 사지 마세요라는 광고도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화장실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이거는 저도 아까 그 물에 대해서 토일럿 어워드 빌 게이츠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건데 일본에 갔을 때 인상적인 게 손을 닦은 물이 제 맨 처음에 용변을 보고 손을 어디서 닦지 일본에서 10년 전 일인데 손을 닦을 수가 없었어요. 못 찾아서. 그래서 손 어디서 닦냐 물어봤더니 변기 위에 손 닦는 데가 있더라고요. 세면대가. 그래서 손 닦은 물이 변기로 내려가서 변기에 모아졌다가 용변 그 변기 물로 사용이 되는데 이런 사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좀 그런 리모델링이 필요한 거 아니냐. 또 건축 폐기물이 많이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좀 사실 화장실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일단 화장실은 사실 오늘 얘기한 것만큼 중요한 질병하고 위생 부분의 지속 가능한 개발 안에 굉장히 몇 개랑 연결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제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 저희가 그 전 세계에 우리 걸들이 그러니까 소녀들이 그 교통사고로 죽는 비율보다 우리가 위생 부분 때문에
그 죽는 그 비율이 훨씬 더 많은 통계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토일렛 부분이 들어가져 있는데 세계적으로 그 소녀들이 우리가 저희는 초등학교 조금 중반 정도 들어가야 이제 소녀들이 월경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개도국은 초반에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 이런 화장실이 원 토일렛인 거예요. 남녀가 같이 남학생과 같이 쓰는 부분이라서 이럴 때 학교를 못 나오는 거죠. 수업을. 그런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물 길러가는 거 부분도 있지만 교육의 부분들이 우리가 학생들이 학원을 가서 한 번 안 가면 흥미를 또 잃고 두 번 안 가고 세 번 안 가면 학원도 못 가잖아요. 이것처럼 교육의 부분에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이 위생 부분의 월경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결국은 원토일렛이다라는 부분은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UNEP 레포트에 나와져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UN에서 추구하는 가장 큰 부분 중에 Better Life for Girl이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액션 플랜으로 저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결국은 위생적인 그 토일렛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도에 가면 야외에 있는 굉장히 그 오염된 그 화장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카본 토일렛이라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그 정거장처럼 이동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업들을 개도국에다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바로 적정 기술인데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거를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는 낮은 테크놀로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후변화 부분으로 미국에서 가장 그 적정 기술을 잘하고 있는 스탠포드를 보면 결국 이게 가장 큰 예산도 들어가고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변화로 개도국의 이런 우리가 토일렛, 어워드 같은 그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만의 카본 토일렛들을 만드는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도전적인 아까 얘기했던 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하이테크인 IT 이런 부분하고 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인식이 과학자들 안에서도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눠서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과학자들한테도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인식들에 대한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적정 기술로 사실 이제 무조건 이제 탄소 중립의 방향으로 가기에 디지털 기술, IT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화장실이나 주방에서의 문제들이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적정한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과학자 안에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더 익숙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마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이제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긴 했지만 가장 좀 섹시한 매력적인 아이템 중에 하나가 고물상이 카본샵으로 된다는 거, 이게 정말 이제는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폐지 할머니가 단지 폐지를 줍는 가난한 할머니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카본 매니저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걸로 상징할 수 있는 이야기는 탄소 중립에서도 경제 순환 경제가 돼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뭔가 시민들에게도 이 활동을 했을 때 돈이 된다거나 뭐 대전으로 치면은 온통 대전에 마일리지가 쌓인다거나 이런 경제 순환 경제가 같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같은데 어떠신가요? 근데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이런 폐지를 모으면서 그 주롱 회장이라는 그 중국의 그 회장이 부호를 갖고 있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는 사회인 거죠. 어떤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몇십 년 전에 이런 폐지는 이 기후변화 부분의 액션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논제가 이미 미국에서도 에너지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로 이미 실행이 됐었던 거고 여기에 신산업으로 폐지 부분에 우리 같은 폐지 할머니
같은 것을 산업으로 본 거죠. 일자리로 보고.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그 인프라 사업으로 돈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마어마하게 복구를 했던 사례로 지금의 우리 서점에 거의 누런 책들이 재활용 그 부분으로 이미 사회가 다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사회들을 대전시 출연연구소하고 대전시가 컨트롤하면서 바로 세종시가 정부 청사가 있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부분으로 실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실천 부대를 공무원으로 많이 갖고 있는 데가 바로 우리 대전시하고 옆에 있는 세종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학생들이 뭐 충남대도 있고 카이스트 부분을 주도한다면 이 부분들에 먼저 출연연구소하고 모든 성공 사례들을 할 수가 있겠죠. 제 연구실에도 이 A4 용지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뭔가 가져왔을 때 뭔가 이니셔티브를 줘야죠. 뭔가 줬을 때 우리가 학생들이 요즘에 어려운 부분들은 자기의 생활비 부분이 등록금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걸 가져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이걸 컵라면이나 그다음에 물이나 이런 부분에 아주 기본적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그대로 줄 수 있다라고 하면 폐지는 쓰레기로 가는 거는 절대 없겠죠. 학생층이 된다면 그렇게 됐을 때 한 2, 3만 원 정도는 내 실천으로 바로 이제 그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먼저 만들어서 사업으로 만들어주는 건 국가나 지자체가 먼저 이걸 선순환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학생층은 준비가 돼 있죠. 다 돼 있으니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건 지자체고 또 우리가 설득을 해야 하고 실천해야 되는 건 지식층이죠. 그래서 일본의 사례로 보면 재교육을 만약에 하게 됐을 때 이 재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퇴직자, 과학자인 거죠. 왜냐? 이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도 새로운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손쉽게 이런 학습을 교육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퇴직 과학자, 그 다음에 우리 퇴직 공무원, 퇴직 교사 이런 분들을 먼저 지방 공무원들하고 모아서 새로운 어르신 일자리를 만든 사례가 이미 일본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례들을 잘 활용을 하면 제일 인적 자원이 많은 데가 대전시에 있는 출연연구소나 그다음에 카이스트나 충남대에 퇴직하신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잘 모아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제 제일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리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이제 항구적으로 가려면 이런 부분들을 실천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만들고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 쓰레기 줍고 자원을 모아서 갖다 주는 이 활동도 정말 좋지만 이게 뭔가 내 생활에 보탬이 되고 이게 순환 경제의 가치까지도 가져간다면 정말 좀 더 확장되는 실천까지 담보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강의 너무 좋은 내용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3주에 걸쳐서 그 쓰레기 문제 그리고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자원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다음 주가 벌써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아쉬우시죠? 근데 다음 주에는 사실 한국 폐기물 재활용 공제 조합의 정동현 팀장님이 이제 폐기물 방치 쓰레기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 저희가 방치되는 쓰레기들 그리고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쓰레기 산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자세히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마 많은 시민들이 궁금하신 것이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그래서 어디로 가는데 이거가 아마 그 경로가 좀 여정이 궁금하실 텐데 다음 주에는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강의가 끝나면 항상 미션이 있는데 저번 주 강의 후속 활동이 쓰레기 다이어리를 일주일 동안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단톡방에 보니까 정말 정성스럽게 자기가 일주일 동안 어떤 쓰레기들을 생산했는지를 자세히 써주셨더라고요. 혹시 기회가 되면은 이것이 좀 SNS나 홈페이지 통해서 같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이제 미션은요. 혹시 줍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플로깅.
네. 이거 아까 제가 뭐 애향단 활동이니 쓰레기 줍기니 이런 얘기 했는데 요즘에 정말 힙한 컨텐츠 중에 하나가 줍깅이더라고요. 조깅하면서 산책하면서 내가 쓰레기 줍는 활동을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서 공유하고 이런 것들 정말 힙스터들이 많이 하는데 저희도 뭐 힙스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산책하거나 조깅하거나 했을 때 자기가 있는 공간에서 모여서 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기가 있는 공간에서 달리기나 산책하면서 쓰레기 한번 주워보시고 어떤 쓰레기들이 내가 자주 가는 길목에 버려져 있는지 보시고서는 기록해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후속 활동도 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세 번째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